자, 정책 집행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실까요? 정책 집행이다 그러면은 이게요, 하그로브라는 학자가 잃어버린 연계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다 그랬었는데 기억나시죠? 하그로브라는 학자가. 그 학자 이름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왜 잃어버린 연계라고 했는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이게 1951년도에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정책학이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정책학이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는 정책 결정론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우선이지 않겠어요? 정책 결정 어떻게 하는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쭉 진행되다가 60년대에 와서는 62년도에 요게 이제 바흐라흐 바라크 요 두 분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권력의 두 얼굴. 그게 발표가 되면서 의제설정론으로 관심이 넘어갔어요. 의제설정론으로. 그렇게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의제 설정하고 정책 결정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이게 이제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집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결정에만 신경 쓰고 집행은 뭐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식으로 뒀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사례가 튀어나오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당황스러운 거죠. 학자들도 당황스럽고 뭐 집행자들도 당황스럽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계기는 이제 60년대 후반에 존슨의 위대한 사회 건설 요 프로젝트였죠. 위대한 사회 건설. 대통령이 나서 갖고 막 예산도 확보해 주고 막 밀어붙이는데도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척이 안 되나? 이렇게 봤더니 집행 과정에서 이게 자꾸 걸그적 하는 겁니다. 덜컹덜컹 하는 거죠. 그 집행이라는 것도 그냥 시키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사례 하나가 레임덕 현상 같은 거 아닙니까? 정권 말기에 오면은 행정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위에서 명령 지시가 떨어져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신용만 하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지칭하기도 하죠. 관료들도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고요. 자기의 관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량이라는 게 또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집행 과정에서 덜크덕거리는 일들이 벌어진 건데 1973년에 이제 73년에 프레스만하고 윌다부스키가 정책 집행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죠. 정책 집행론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때부터 이제 70년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향적 집행이 일반적인 거였었어요. 그죠? 하향적 집행이 일반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상향적 집행이라는 거 요것도 이제 제시를 했죠. 요때가 70년대니까 요때가 이제 탈관료제적인 경향이 막 나타날 때예요. 경영 분야에서 탈관료적인 게 나타났다. 경영에서 현대 경영학은요 또 물론 현대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 짧은 역사지만 뭐 현대가 있고 고전이 있나? 이게 나누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나름 나눠 자기네들이 경영학자들이 그 나누는 게요 60년대 발표됐었던 이제 이 드러커 있죠. 드러커 목표 관리제 이런 것도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그 미래사회 같은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 기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현대 경영학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그 스타일들을 딱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탈관료제적인 연구가 막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연구는 기계적 관료제 뭐 이런 거 거기다가 고작해야 그래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아예 뒤집어서 탈관료제적인 조직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국에서는 상향적 집행이라는 개념도 충분히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대립시켜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특징이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니까 여기다 적진 않더라도 학자별로 또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죠? 범원 같은 학자는 요거를 이제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으로 나눴습니다. 적응적 집행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또 엘모 이거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용어들을 엘모가 있는데 엘모는 이게 이제
이게 전향적 집행이냐, 후향적 집행이냐. 전향적 집행이냐, 후향적 집행이냐.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그죠? 후향적 집행. 이렇게 또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카무라하고 스모루드가 있죠? 나카무라 스모루드는 고, 지, 가운데가 이제 협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제, 그리고 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지, 협, 재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여기 찡겨 있는 거죠. 절충적인 모형으로. 요 이제 세 부류의 구분은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립스키? 뭐 립스키까지 항상 써드렸는데, 립스키는 이게 없어요. 여기가 없고, 여기에 연구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성관료제 이론 해가지고 요 연구만 있습니다. 요 분류를 해놔야 그 다음 얘기가 돼요. 근데 용어가 그냥 뭐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는 좀 외우더라도 정형적이다라는 말하고 적응적이라는 말에서 이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전향, 후향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세요. 회사 같은 데 가보면 높은 사람이 뒤에 딱 앉아 있어. 그리고 직원들의 책상을 어떻게 놔요? 직원들의 책상을 높은 사람이 이렇게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쭈르륵 배치한단 말이에요. 아니, 은행만 가봐도 그렇고 이 주민센터만 가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얘네 뭐 하나 이렇게 다 지켜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앞을 보고 요렇게 진행되는 게 하향적 집행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기억될 거예요. 안 헷갈리고. 후향적 집행 어떻게 해요? 이게 민원 창구에 앉아있던 사람이 저 근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대리님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뒤를 돌아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후향적 집행이구나. 뒤를 돌아서 물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까먹을 거예요. 이 표현 자체를. 이건 이제 고지협재관, 그리고 일성관료제. 이거야 뭐 당연히 상향적 집행이라는 게 느낌이 올 거고. 자, 그렇게 나눠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책 집행의 성공 요인 그랬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뭐냐면은 이 하향적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누구의 연구를 보냐면 이제 요거는요. 이 통합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사바띠어 내지는 사바띠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바띠 뭐 이제 여기에 이제 피처링을 했다면은 이제 저기죠. 사바띠하고 그 마즈메니언이 피처링을 좀 한 겁니다. 마즈메니언.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하향적 집행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당시에 하향적 집행이 어떤 유형이에요? 이게 노멀한 모형이거든.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통합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통합 모형으로 넘어가는데, 통합 모형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는 이제 상향적 집행을 전제를 해버려요. 일단은 상향적 집행을 전제하고 요걸 토대로 깔고 여기다가 이제 하향적 집행이라고 하는 거, 하향적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요 같이 곁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곁들였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을 해요. 그죠? 정책 지지 연합이라는 게 형성된다. 좀 장기적이죠.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특정 정책 대안에 대해서 이제 이념적인 공유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여기 들어갈까요? 어떤 단체나 집단을 딱 특정한 건 아닌데, 정책 지지 연합은 정당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정당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은 정당이 제일 우스꽝스러운 정당인 거예요. 그때 집권을 위해서 막 급조되는 정당들 있죠. 지금은 좀 덜해졌어. 국민한테 이제 욕을 처먹고서 이제 덜하는 건데, 예전에는요, 대선만 다가오면 기존 정당을 없애고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창당을 한다고 쇼를 하고, 기존 정당들이 그래서 되게 유치한 인간들이야. 진짜 보면 진정성으로 다가갈 생각을 진짜 안 하고, 보면 아주 그냥 눈앞에 그냥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낙엽 같은 그 뭐라 그럴까, 가벼움이 있어. 좀 예전에 정당들이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이 이념으로 뭉치지 않고 이해관계로 뭉쳤다. 이런 비판들을 받았거든요. 진짜 정당은 어때요? 정책적인 신념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에 가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당이 아니더라도 시민단체 같은 거 여기 딱 들어가지 않아요? 시민단체. 어떤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면서 그걸 제시하고 그걸 또 같이 동참해서 가다듬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 이제 정책지지연합 모형 여기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책지지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아까 정당이나 시민단체 예를 들었지만은 뭐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거기 참여자들이 능동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당 가입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시민단체는? 이거는요, 능동성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능동성이 있는 사람. 아, 이 분야에 대해서 나도 뭔가 일조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손 들고 들어가는 거지. 이게 뭐, 내 의지가 없이 그냥 내가 거기 회원이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 정도의 적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상향적으로, 그죠? 상향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바테가 봤을 때는 이게 상향적 집행이 토대가 되긴 하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얘네들끼리 또 경쟁한다고 봤잖아요. 정책지지 연합들 간에 경쟁이 있고 이걸 가지고 상향적으로 밀어 올리지만 이 힘만으로 이게 집행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향적 집행이라는 힘도 여전히 작동한다. 이렇게 본 거죠. 현실에 연구를 해보니 그렇더라는 것이고, 이 하향적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요건을 또 본 거 아닙니까? 하향적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이 있다. 요건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하향적 집행의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요, 일단은 이게 목표가 일관돼야 된다 그랬어요.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목표가 일관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목표가 일관돼야 된다.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해, 방향성이 분명해야지 하향적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한 걸 아래 집행 단위가 그대로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목표를 뚜렷하게 하나를 딱 던져줘야 되는 것이고, 맞죠?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 근거를 가지고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가 능률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상향적 집행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 책임도 대신에 좀 가벼워지는 거고.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지지가 확보가 돼야 돼요. 지지가 확보돼야 돼. 이거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지가 확보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에 의해서 지지가 확보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유능한 관료.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렇게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또 되는 거야. 아무리 하향적 집행이라 할지라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은 이게 제대로 집행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이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지 그냥 뭐 아바타처럼 움직인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인데 인과 모형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자 입장에서도 집행자가 진짜 기계 부품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될까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 돼. 공감이 돼야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감이 돼야 뭘 열심히 노력하지. 이거 한다고 안 되는데. 예전에 비슷하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게 되는 것처럼 막 주장하네. 이렇게 되면은 야,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하는 척만 해. 위에서 이제 안 하면 지랄할 테니까 하는 척만 하다가 야, 쟤네 정권 또 바뀌잖아. 대통령 바뀌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대충 하다가 말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은 인과 모형이 뚜렷하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해결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된다. 이 5가지가 뒷받침이 돼줘야 하향적 집행이 제대로 성공한다. 이런 거를 먼저 연구했던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통합 모형으로 갔는데 시험 문제는 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통합 모형 쪽이. 그렇게 놓고 한번 가봅니다. 근데 101번에 먼저 정책 집행의 성공 요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술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집행 절차의 합리성과 규정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유연해야 된다. 3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좀 바꾼 거예요. 기술적 타당성이 인가 모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인과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집행 절차의 합리성과 규정의 명확성이 법령이잖아요. 법령. 그리고 이제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가 유연하면 안 되고 목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향적 집행이 성공하려면. 그걸 유연성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용어를 바꿔놨을 때도 우리가 잘 알아먹어야 돼요.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 주요 입법과 행정부장의 지속적 지지.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있네요. 그죠? 지속적 지지의 확보. 네.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되고요. 102번으로 가봅니다. 하향적 접근 방법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실제라는 말이 여기서 포인트예요. 하향적 집행은요, 위에서 머릿속에 그려진 대로 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해봐,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는 돌발 변수가 많어. 실제 집행에서는요, 이게 하향적 접근으로 위에서 명령 지시받은 대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것만으로는 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려요. 설명이 안 돼, 하향적 집행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직에서요, 일을 잘하던 에이스들이 승진을 할 거 아닙니까, 대체로는? 백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손 치더라도 가면 갈수록 그런 건 시스템화가 되면은 이제 어려워지고, 결국에 승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에이스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승진할 만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승진을 해.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위에 가면은요,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현장을 잘 모르는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해.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일정 시간만 딱 떨어져 있어도요, 감각이 이제 사라져. 그리고 현장은 아주 이게 활발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자기가 경험한 건 옛날 경험이고, 그리고 위에 가니까 이제 시야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혁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뜬구름 잡는 얘기로 전환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다고 하던 것 같은데 되게 현실성 없는 얘기들만 되게 많이 한다. 우리의 입장은 고려를 못 해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자꾸 주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지금의 현장의 상황하고 안 맞는 옛날 경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은 분명히 현장만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떠올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은 요거는 이제 하향적으로는 접근이 좀 어렵다. 실제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입장을 반영해 줘야 된다. 그래서 상향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게 되려면. 상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 집행과 정책 결정을 분리한다 그랬는데 분리가 아니죠. 하향적 집행이 분리입니다. 하향적 집행은 결정은 윗선에서 하고 집행은 밑에서 한다는 거고, 상향적 집행은 현실을 반영하여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일선 관료들이 결정도 하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결정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 고지협재관, 이 이론이 탁월한 게 이제 그런 거를 세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 집행자와 결정자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 거잖아요. 고전적 기술자형은요, 모든 걸 다 위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재량만 좀 준 거예요. 야, 너 분업화되어 있는 네 기술 발현할 때 그때 융통성 정도는 네가 가질 수 있겠지. 그러나 시킨 대로 규정대로 해라. 이게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형으로 오게 되면 잠깐만, 기술적 재량에다가 행정상의 재량을 조금은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다 결정하고 방향을 다 잡아놔. 협상과형은 중간적인 거니까 이제 대등해진 거고, 관계가. 이쪽으로 오면 이제 집행자가 힘이 세지는 거죠. 현실의 집행자들이. 그래서 이제 재량적 실현과형이다 그러면은요, 추상적인 어떤 그 거대 담론만 윗선에서 정해. 그러니까 큰 틀의 목표의 방향성은 윗선에서 정해. 결정자들이. 그러지만은 구체적인 목표부터는
이제 집행자들이 해.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오면은 뭐 큰 틀의 목표든 구체적인 목표든 여기서부터 집행 실행 과정까지 전부 다 집행자들이 다 주도해요. 그래가지고 결정자하고는 뭐만 같이 거들 뿐이냐면 결정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정자들은 가만히 있어. 사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 다 하는데 결정자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렇게 집행할 건데 그러려면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 그 자원 좀 구해와라. 할 때 결정자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들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죠?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것 뿐이지. 그 정도만 하지 뭐 목표 설정에서부터 다 집행자가 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 보면은 자 보세요. 상향적 접근에서는 어땠어요? 결정자와 집행자가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자가 결정자까지 된 거예요. 그냥 일체가 된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하향적 집행은 그 둘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집행자는 결정자가 결정한 대로 따라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그래서 2번은 틀려버렸네요. 네. 그리고 하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이거는 연역적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방향성을 미리 설정했어. 결론을 내렸어. 이렇게 하면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그려서 결정을 내려놓고 그걸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하는 게 하향적 집행이에요. 귀납적이라는 거는 케이스마다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그때 그걸 해결한다는 얘기거든요. 귀납적이란 결론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이게 귀납적인 도출. 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귀납적 도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향적 접근 방법은 집행자들의 전문적인 경험을 정책 목표에 반영한다 그랬는데 전문적인 경험을 정책 목표에 반영을 하는 거죠. 상향적 접근은 자기네들이 목표도 이제 관여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3번. 상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그랬는데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띠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이거 통합 모형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죠? 통합 모형이라 그랬으니까 상향적 접근이라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 하향적 집행이라 그랬고 집행 현장에서 일상 관리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하는 게 상향적 접근이 맞죠. 3번 쉽게 답이 됐습니다.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에서 하향적 집행하면 됩니다. 뱃속 편하게. 그런데 이게 뭔가 유동적일 때 상향적 집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만 답이에요. 104번. 하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라.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건 상향적 접근이지. 그죠? 그리고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 이것도 상향적 접근이고 하위직보다 고위직이 주도하는 게 하향적 접근이 맞고요.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친 정책, 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하죠. 디귿 리을이 답이겠네요. 4번이 답이 됐습니다. 정책 옹호 연합 모형입니다.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냥 지지나 옹호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번역만 좀 달리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외적인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향적 집행의 전제를 깔고 거기다 하향적 집행을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은 어때요? 이런 식의 표현은 있을 법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현실의 변화를 감안하는 거잖아요.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들은 정책 지지 연합을 형성하는 거니까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장기간, 10년 이상이라고 봤어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데 한 번 공유된 신념 체계가 잘 바뀔까요? 물론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 상향적으로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모아와요. 그런데 그런 게 쉽게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지. 이거 유사한 논리 구조가요. 어디서 우리가 공부한 게 있냐면 공익을 설명할 때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중에 어떤 게 공익의 기준이 달라지기가 더 쉽다 그랬어요? 실체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체설은 지배층, 상층부가 교체되면 그들이 내세우는 공익도 달라져요. 이게 공익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니까. 그런데 과정설은
사실은 국민 모두의 입장이 다 반영되는 것이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 투영되는 것이다 하니까 되게 그 공익에 대한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타협적인 어떤 결론을 내렸어, 한번.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나서서 뒤집어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뀌려면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가 다 같이 움직여야 돼.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것도. 정책 지지 연합이 한번 형성되면, 그건 굉장히 다 참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합일점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뒤집어내기가 어려워. 그죠? 그래서 2번, 기저 핵심 신념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닌 이상 이게 어떻게 쉽게 바뀝니까? 한번 형성된 건 잘 안 바뀌지. 그죠? 그렇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세대 간에 이런 현상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과 배고픔을 경험한 세대를 저 같은 세대 있죠. 저 같은 세대가 이해를 못해요. 100%를. 그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 딱지하게 들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먹고 사는 게 제일 최우선이라는 거야. 근데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은 아니거든요. 절차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같이 와야지. 민주주의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념적으로 너무 이렇게 경직된 듯한 그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고 그렇게 봤는데 또 저희가 기성세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신규 세대들이라고 자꾸 또 충돌되는 지점은 뭐냐면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금의 이제 저 같은 세대가 이제 선호하고 그죠? 구조적인 변화. 왜냐면 그때는 민주주의를 가져와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지금의 세대는 그걸 또 넘어선 다음 단계잖아요. 당연히 민주주의 시대에 살았고 그냥. 그리고 당연히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이 깊게 배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개인주의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성공 같은 것들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에요. 구조를 바꿔서 그 속에서 나도 개선되겠지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 있죠 경쟁에서의 성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절박해.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도 없거든. 그러니까 절박해지고 그러니까 20대가 벌써부터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눈도 금방 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성실하게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내가 돈 벌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구조가 또 많이 바뀌어서 건강해졌으니까 사회 구조가 그 속에서 이제 개인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갖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움이 항상 중요하지 세대 간의 조화로움도. 그런데요 이거를 갖다가 항상 그래요. 저희 세대는 저희보다 위에 전쟁 세대가 말하면 꼰대스러워. 그죠? 저런 옛날스러운 얘기를 왜 계속하나 이런 거고 지금 젊은 세대는 야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사회 구조를 바꿔야 돼 이런 얘기하면 그것도 꼰대스럽게 들리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 과거에 중요하게 여기서 사실은 그 세대들이 또 업적을 세워서 그걸 또 이뤄놨거든.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은 뭐 그렇게 건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를 그 관점으로 계속 보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저 얘기는 지금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역사의 반복이죠. 근데 시대는 변했는데 왜 기성세대들은 안 바뀔까? 신념이라는 것이 한번 굳어지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의 과제는 또 새로운 세대들이 같이 결합해 주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계속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의 양상으로도 이제 비춰지기도 하고 때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 근데 역사의 반복인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배척할 문제가 아니에요. 배척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자꾸 가지. 이게 어쨌거나 그러니까 기성세대 좀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줘서 생기는 문제니까 기성세대가 꼰대 취급받는 건데 반복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인데 그거에 빗대서 여기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한 거예요. 정책 505 연합 이거는 이제 어떤 사안이죠.
어떤 이슈에 대한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신념이 한번 굳어지면 이 사람들이 쉽게 바뀌냐? 그럼 안 바뀔 거야, 이것도 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제 이렇게 잠깐 또 현실 속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고, 그리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번 했다 그랬죠? 2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 됐고, 3번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책 갈등이 발생해요. 계속. 왜냐하면 환경 문제만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환경을 보존해야 될 주의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소비행위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요, 야, 그렇게 하면 경제 성장이 없지 않아? 라고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신념과 신념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생기겠죠, 당연히.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 중개자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향적 집행이라는 힘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향적으로는 이거 조율이 안 돼. 다 각계약진하니까. 그걸 조율해주는 힘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개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알겠죠? 이걸 조율하는 힘도 남아있어야 되죠.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해요. 여론전도 펼치고 정보 제공도 해주고 인적 자원들도 심지어는 자기네 출신자들을 정치권에다 발들여 놓게 막 밀어내는 역할도 하죠.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로비 활동도 당연히 하고 열심히 해요. 여론전 펼치고 그죠? 심지어는 공익광고라는 뭐 형식을 떼어가지고 막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106번으로 가볼까요? 나카무라 스모르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책 집행자와 결정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 집행이 유형화했다. 아까 설명 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사바티어는 정책 지지 연합명 제시했죠. 그리고 버마는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버마는요, 정형적 집행은 옛날스러운 거고 여기서 이제 적응적 집행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모어는 일선 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이거 맞아요. 근데 그게 전방 접근이 아니고 후방 접근이라니까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죠?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의견을 관철해내는 과정이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이제 틀렸어요. 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될까요? 옳지 않은 것은 아까 4번?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거 107번이 매우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이 됩니다. 있잖아요. 일단은 이 양반은 요 두 개로 나눴잖아요.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적응적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일단은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시 집행이 바로 뭐냐면 그게 하향적일 것 같아요, 상향적일 것 같아요. 용어가 딱 거시적 미시적이란 말이 있잖아. 그럼 미시적이라고 표현한 건 하향적 집행에 가까워요, 상향적 집행에 가까워요? 에이, 감각이 이게 많이 중요한데 감각이 느낌이 어때? 딱 느낌이 어디에다 써야 될 용어야? 이 느낌이 좀 헷갈리죠? 상향적 집행이죠. 미시는요 디테일이잖아. 디테일은 뭐예요? 아니, 오는 고객마다 다 요구가 달라. 아니,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돼. 참나. 오는 사람마다 요구가 달라. 그럼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시적 집행이에요. 상향적 집행이. 근데 거시적 집행은 뭐야? 전체적인 틀이 있고 그 틀대로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이라고 했잖아요. 적응적 집행의 미시 집행 국면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에 상호 적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적응적 집행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거시적 집행 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 단계가 아니고 네 단계입니다. 네 단계인데 메모 한번 하실까요? 거기다가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일단은 이 안에 거시적 집행 안에 집행이라고 동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원 말고요. 거기다가 이제 행정이라고 하실래요? 행정? 아예 다시 써볼까? 행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이 있고 채택이라는 게 있어요. 채택.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미시적 집행이 또 들어가야 돼요. 거시적 집행 안에 미시적 집행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시적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술적 타당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전개를 해보자면 범원의 이론을 가지고 좀 전개를 해보자면 자, 거시적 집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이게요. 그리고 이 거시적 집행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일단은 행정이라고 이름 지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택이라고 그 밑에 이제 3, 4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채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시적 집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그렇게 좀 바꾸셔야 되고 4단계로 이렇게 나눴고 단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아래로 제가 쓴 건데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랬는데 요게요. 행정이 아니고 이게 채택입니다. 이게 채택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행정 과정 다음에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용어를 그렇게 좀 추론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서 사실은 앞에서 그러니까 센스 있으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고난이도고요. 딱 한 번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실 때 봐봐요. 센스 있게 접근해 보면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으니까 행정이라는 단계는 정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걸 말해요. 그게 행정이야. 그게 행정이고 그렇게 된 것을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채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까지 하잖아요? 그게 그 다음 단계 미시적 집행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4번에 나온 게 미시적 집행이야. 이게 그려지죠, 이제. 집행 과정을 이제 거시적인 큰 틀에서 보고 이걸 갖다가 세분화해서 보면 자,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행정. 그리고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걸 채택. 그리고 그걸 실행계획을 세워서 이걸 이행하는 과정이 미시적 집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게 미시적 집행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 기술적 타당성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장에서의 인과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거 해결이 되네. 이게 이제 이거를 해보면서 느껴야 되잖아요. 느껴져야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진짜 해결이 되네. 이게 기술적 타당성이야. 타당했어. 이렇게 되는 거. 타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될까요?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됐죠? 네.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요 108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까? 우리 그 주제 있잖아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 유형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게 당장 안 받아들여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요거 지금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안에서 적응적 집행이 여기서 적응적 집행이 되는 과정이 거시적인 맥락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까지를 물어보면은 한 발 더 들어간 거라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일단 제껴 놓으셔도 돼. 예. 요 구분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107번 좀 난이도가 너무 높았고 108번으로 가봅니다. 정책 집행자가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강제한대요. 우와, 집행자가 목표 다 정했네? 목표까지? 다 정했고 정책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 협상한대요. 이거 마지막 단계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관료적 기업가형 딱 떨어지죠.
미국의 FBI 국장을 수행했던 후보 국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때부터 이게 연구 대상이었어요. 야, 이 사람은 뭔데 자기가 다 결정한다. 이렇게 된 거지. 어? 아니, 국장인데 후보 국장. 이 사람이 FBI 국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네 조직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거의. 집행자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례가 돼가지고 이런 모형이 도출이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었어요. 109번입니다. 립스키 일성관료제. 일성관료제는 오해를 우리가 털어내야 됩니다. 일성관료가 말단 관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량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보면 일성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진 않아. 일성관료가요, 일을 어쨌든 해결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해결해야 될 사람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잖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 정말. 그런데, 이거를 다 개별로 대응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 나름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요, 유형화하는 거예요, 유형화. 아, 이런 부류구나. 아, 이런 부류야. 이게 부류들을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아, 이런 스타일이 왔어. 이렇게. 나름의 이제 유형화를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 타파한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일성관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치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요거는 다 달라. 그죠? 입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한번 흥미로운 주제로 말씀드린 거 있는데, 남자들 요즘에 뭐 남녀의 그 불균형 역차별 제기할 때 남자는 군대도 가지 않냐 이런 얘기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죠. 당연히 남자가 황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시기에 군대 갔다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꼰대들은 또 이제 야, 요즘에 갔다 오는 것도 갔다 오는 거냐? 그냥 가서 계절 한번 바뀌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할지 모르겠으나 당사자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제가 성당에 잘 안 나가다가 군대 입대하기 전날 성당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없던 신앙심도 막 생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 인생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이제 능력도 생겼으니까 빨리 모병제로 가면 됩니다. 가면 돼. 근데 이제 군 수뇌부 때문에 이거 개혁을 빨리 못 해. 걔네들 자리가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지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갈 수도 있지, 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현실적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국민 여론이라도 뒷받침이 돼야지 빨리 가잖아. 그래야지 반개혁적인 그 행태들이 나타날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뒤에 가서 공부하는 단원이 있잖아요. 저항을 없앨 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막 여론 같은 거 등에 업고 막 갈 수도 있지. 근데 통계치 들이밀어서 아, 여론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여론이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이렇게 보면 노인 세대는 야, 그러다가 우리가 이 적들의 공격에 빨갱이들 소굴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단은 하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신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반대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제일 반대가 높은 게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중후반 남성. 내가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안 돼. 니들도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여론조사예요, 이게. 자기들이 갔다 왔으니까 그래 내 후배들이라도 빨리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억울해 죽겠어. 나까지만 가고 니들이 안 간다니 말이 안 돼. 가야 돼. 이게요, 일선 관료들은요, 이런 식의 이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들까지 다 상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래요. 공무원도 똑같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런 제도 생긴 거 알아요? 요즘에 이제 육아 같은 문제 때문에 아이 키우는 사람은요, 휴직이 아니어도 2시간 일찍 퇴근해요. 요즘에 인사혁신처가 그런 혁신을 만들어가지고 4시가 되면 퇴근해. 남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원통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반대할까요? 그럼 남은 사람들이 일을 다 마무리해야 되잖아. 누가 반대? 애 다 키운 사람.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 뭐야, 왜 저 사람들만 혜택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 가면은요, 애들 등록금 대주죠. 대기업에서. 복지정책으로. 그런데요, 공무원도 그거 검토해봤대.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해봤어. 돈도 많이 안 들어.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복지 혜택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면 누가 반대? 결혼 안 한 사람, 애 안 낳는 사람, 공무원 안 해서, 그리고 애가 대학을 이미 졸업했어. 그러면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그들만 혜택 주냐? 차라리 그걸 갖다가 다른 거로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로 정책을 만들어라. 자기 입장에 따라 그렇게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원부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초반에 민원부서 가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와, 저렇게 이기적인 말을 저렇게 쉽게 한다고? 이런 생각부터 막 드는 거지. 야, 국가에 돈 맡겨놨네, 저 사람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이없는 거야. 근데 뭘 받았는데 더 달라고도 하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오는 거지. 그게 이거예요. 그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고객들의 목표 기대치가 다 달라. 이게 골 때린 부분이야. 그러니까 자꾸 유형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드라이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 일선 관련은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원이 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원이 딸리면 딸리는 대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해결을 못 해. 그래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고요. 일선 관련은 계층제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의 문제를 윗선에서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지들이 해결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을 막 주는 거예요. 재량을 주고 자기네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게 돼서 4번도 틀린 얘기, 3번만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110번 볼까요?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정책 집행 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들이 연구할 때 이게 그 사례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존슨 행정부의 The Great Society, 미국을 복지국가로 재편하고 싶었는데 그죠? 못한 겁니다. 그때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다고 그랬는데 왜 못했는가? 대표적인 사례는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 이거를 따져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집행자들마다도 구체적인 결정의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점들이 이꼬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부점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는 힘들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일 처리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싫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아서 거부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 자꾸 이제 장벽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클랜드 사업이요, 결정점들이 수십 개가 있어가지고 집행 과정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률로 계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프레스만 윌더버스키 확률로 계산해봤어. 이게 집행이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냐? 0.0000 몇 프로야. 그러니까 그 거부점들, 결정점들에서 다 패스 수십 번을 그렇게 지나가야 정책이 성공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선가 탁 막혀버리면 끝나. 그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결정점, 거부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 확률이, 집행의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정책 목표, 정책 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그랬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목표가 제시되고 수단도 구체적으로 딱 주어져 있을 때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요,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이것도 현실적인 건데 우리가 왜 이거는 그거 한번 빗대 볼게요. 앞에서 제임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요, 이익 집단 정치 모형 같은 것들이 있었고 정반대로 대중 정치 모형이 있었죠. 그죠? 대중 정치 모형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게 수혜자도 분산돼 있고 비용 부담자도 분산돼 있어서 그 누구도 악착같이 매달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사회 전반에 문제인식은 있어. 그런데 누가 총대 메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하는 사람이 없어. 수혜자나 비용 부담자나 전부 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쭉 가다가 어떤 단절 균형적인 사건이 터져야 그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란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죠? 음란물을 만들어도 외국은 그 뭐라 그럴까? 산업적으로 그 영역을 그냥 인정해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배우를 데려다가 그런 음란물을 만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불법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대부분이 무슨 막 몰카? 이런 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한 거를 몰랐나? 알고 있었지.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없었어. 어? 그게 대중 정치 모형이잖아요. 그 사례로 음란물 규제가 나왔잖아요. 음란물 규제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 조주빈 이 새끼입니다. 얘가 한 짓을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이제 연인이었다가 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보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죠?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벌어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문제를 듣고 국무회의에서 언급도 했어요. 그런데다가 조주빈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일거에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일거에. 왜냐하면 그런 거를 공유해주는 사이트에,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그것도 있었고, 그 전에 그 직장 갑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그런 거 막 거래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거기서 왜 퇴직한 직원 불러다가 막 뺨싸대기 때리고 그랬다가 직장 갑질 케이스로 된 거 있어요. 걔 이름은 또 까먹었네. 근데 아무튼 그런 일까지 겹치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회사야? 이러고 봤더니 그런 걸 또 공유해주는 회사야. 거기서 수수료 먹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딱, 일시적으로 그게 딱 기회의 흐름이 생긴 거지. 포착된 거지. 그래가지고 일거에 그런 거 싹 이제 손질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늦었지만. 근데 이게 바로 대중정치모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 문제가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어떤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요. 특정 집단이 오히려 차라리 배타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지네가 비용을 다 대야 되는 입장이야. 그럴 때는 죽기 살기로 얘네들이 뭔가 매달려. 그렇게 되면 정책 변동이 오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정책 집행도 잘 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오히려. 특정 집단이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정책 집행이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분 정책은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에 비해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했는데요. 배분 정책, 규제 정책이나 재분 정책에 비해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랬는데 어때요, 이거는? 자, 배분 정책이라 그랬는데 배분 정책은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일단은 포크 배럴이 있어요.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심하게 해요. 심하게 하는데 어때요? 그러면서도 로그 롤링을 하죠. 타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재분배 정책은요, 요즘에 그게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계속 떠들죠. 계속 떠들잖아. 종합부동산 때문에 어떻다. 제일 저는 이게 그 수 쓰는 거로 보이는 게, 진짜 그것 때문에 부담이 커진 선량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책을 하는데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 빈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케이스를 부각시켜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정책이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부당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들이 저항하는 방식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일부 좀 억울할 수 있는 케이스를 끄집어내갖고 그걸로 막 여론전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극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던 건데 그때 진짜 난리 났었고, 지금도 그걸 조금 더 올리겠다 어쩐다 하니까 이렇게 돼.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완화했거든. 그걸 다시 좀 강화한다 그러니까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재분배 정책이어서 그래요. 이 집단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111번, 112번까지 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잠깐만요. 요거 좀만 할게요. 요거도 집행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살라몬이 제시한 정책 수단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 요거 이제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데, 자꾸 몇 번씩 써보세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직접성이 높고 중간이고 낮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이제 살라몬 같은 경우에 정책 수단론이거든요.
정책 수단인데 이 정책 수단에 대해서 뭐로 나누냐면 요게 이제 직접성의 정도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요? 직접성하고 강제성의 정도를 가지고 나눴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눴는데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많이 나옵니다.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서 높고 중간이고 낮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규제, 그러면은 그게 어떤 규제든 강제성의 측면에서 보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직접성의 정도로 보면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이 되게 높아요. 니네 기업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 경제적 규제는 여기로 들어가. 그런데 뭐 이제 사회적 규제다 그러면요, 사회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라 이거는 좀 중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공기업 같은 거는 높음이야. 예를 몇 개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공기업 높음인데 여기 낮음에 들어가는 게 정부 출자 기업이에요. 그냥 지분 조금 갖는 거예요. 그 정부 출자 기업.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 그런 건 다 높음이에요. 직접성의 정도가. 그런데 보조금 같은 걸 주거나 바우처를 주거나 하는 건 낮음이에요. 그 민간을 빌려서 하는 거잖아. 둘 다 돈만 대줄 뿐이지. 돈만 대주는 거잖아요. 서비스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건 낮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봐야 돼. 조세 지출 애매한 거 그런 건 중간. 조세 지출 그죠? 이런 거 중간 정도로 이렇게 봤었고 또 벌금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지금 시간이고 여기에 좀 좁고 그래서 다 안 쓰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서 외우셔야 돼. 이거 외워야지 답을 맞춰요. 자 보세요. 직접적 수단이라는 게 직접성이 높은 거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조세 지출은 중간이라 그랬고요. 경제적 규제가 높음이에요. 정부 소비도 높음이에요. 직접 소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중간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 공기업도 높음이에요. 그리고 보조금은 낮음이에요. 그럼 답 찾아졌죠? 그죠? 높음 세 가지 딱 찾아지는 겁니다. 112번은 진짜 이것도 안 나오는 주제인데 윈터라는 학자는 소개도 기본 이론할 때도 잘 얘기 안 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정책 집행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정책 형성 과정의 특성이나 일선 관료 행태가 어떠냐 이런 거, 조직 상호 간의 집행 행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결정자의 행태는 안 들어가요. 야, 이거 집행 성과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도 포기하면 안 돼요. 봐봐요. 집행 성과라 그랬는데 정책 결정자의 행태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중요해? 집행 과정의 성과인데. 결정자가 왜 중요하냐고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4번으로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뭘 바꾼 거냐면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예요. 정책 대상 집단 행태. 그러니까 수혜자, 비용 부담자, 얘네들 행태가 어떠냐를 집어넣은 거거든. 근데 그거를 결정자라고 바꾼 거예요. 센스 있게 접근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여러분들한테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포기하면 안 돼, 절대. 아, 이거 모르는 인간 나왔네. 아, 포기. 이러지 말고 미뤄둬, 일단. 100문제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랬죠? 빨리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먼저 다 맞춰놔야 돼. 그러고 좀 미뤄둔 문제들. 그거를 나중에 남는 시간에 봐야 되는데 미뤄둬 일단 이런 거 나오면. 근데 미뤄뒀을 때 다시 볼 때는 읽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센스 있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들이 하나씩 들어가요. 이런 주제는 특히 그렇게 해줘. 그런 경우가 많아. 상식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의 스타일이 생각하게끔 자꾸 하는 강의잖아요. 단순히 이거 나오면 이거 맞추세요 이렇게 하는 강의 말고. 그렇게 해서는 행정학 고득점 먹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행정학을 아예 모르다가 문해 안에서 어느 만큼 올라가는 것까지는 되지. 근데 그 다음 단계 못 가.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꾸 생각하는 거. 이 생각하는 귀찮잖아요.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 그리고 생각하는 훈련하다 보면 처음에 문제가 오히려 잘 안 풀려요. 알아질수록 더 틀려. 그런 단계가 와요, 반드시. 아는데 생각하면서 했더니 틀려. 왜냐면 내 생각이 내 뇌피셜이 작동되거든. 그래서 자꾸 틀려. 내 뇌피셜에서. 그걸 보정하는 과정까지 다 거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가요. 정책평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